꿈이었고 자랑이었고 지금은 조용히 꺼내기조차 어려운 이야기. 꿈이었고 자랑이었고 지금은 조용히 꺼내기조차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한때 우리도 꽤 괜찮게 살았어요. 남편은 고등학교 수학교사였고 저는 전업주부였죠. 하루의 리듬은 늘 남편 도시락 싸는 일로 시작됐고 점심쯤엔 시장 가서 반찬거리를 사고 저녁에는 가족 셋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너무 평범하죠. 딱히 모자란 것도 넘치는 것도 없이 흘러가는 나날. 그게 전부였는데 그렇게 몇 년을 살아오다 피아노 레슨을 해왔던 제게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쳤고 결혼 후에도 취미 삼아 레슨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조용히 시작했죠. 집에 있던 피아노 앞에서 동네 아이들 둘셋씩 데려다 놓고 1시간씩 가르쳤어요. 레슨비는 크지 않았지만 매달 5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조금씩 늘어나면서 제 마음도 함께 커졌죠. 평생 살림만 하던 제가 돈을 벌어오고 있다는 자부심에 어깨가 펴졌어요. 그리고 딸 지민이는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참 좋아했어요. TV에서 유명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걸 보면 혼자 흉내도 잘 내고 음감도 좋았죠. 중학생쯤 되니까 콩쿠르에 나가서 상도 받아왔어요. 엄마, 나 이 곡 쳐도 돼? 아이가 말할 때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지민이의 연주는 언제나 제게 기쁨이었어요. 아이는 피아노 치는 것을 싫어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수업을 몰래 지켜보며 제게 배운 아이들의 연주를 똑같이 따라하기도 했죠. 지민이 미국 대학 한번 노려보자. 제가 그 말을 처음 꺼냈을 때 남편은 입을 꼭 다물었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우리 돈으로 되겠어? 당장 보내자는 게 아니라 준비라도 해보자는 거야. 우리 지민이 재능을 이렇게 썩힐 수는 없어. 그땐 무모하단 생각보단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컸어요. 아마도 제가 벌기 시작한 돈과 때마침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시세 차익이 꽤 컸던 상황이 저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저희가 벌고 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잃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그 모든 결정과 선택이 나중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지, 딸아이의 눈빛에서 어떤 질문으로 돌아올지 우리는 몰랐어요. 그땐 정말 그냥 우리가 조금씩 잘 사라진다고만 믿었죠. 멈출 수 없었던 유학이라는 이름의 선택. 유학 해볼 만한 일이라 생각했죠. 지민이가 고3이 되던 해였어요. 제 학원도 안정적으로 굴러갔고 아파트 시세도 많이 올라 있었죠. 당장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게 지금 돌아보면 가장 위험했던 감정이었죠. 우리도 이만큼 했는데 이제 뭔들 못하겠어? 지민이가 보스턴의 명문 음대에 합격했다는 이메일을 보여줬을 때 저는 진심으로 감동했어요. 남편은 말없이 화면만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시작이네. 그 말엔 여러 감정이 얽혀 있었어요. 축하보단 준비의 무게. 그날 밤 혼자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 비행기가, 보험료 다 합쳐보니 대략 2억이면 될 것 같았어요. 2억 혼잣말처럼 내뱉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죠. 괜찮아. 할 수 있어. 우리 정도면. 그땐 진심으로 그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지민이가 언젠가 멋진 커리어를 쌓고
당당히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우리 딸 해외에서 공부한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품고 살 날이 올 거라고 그랬으니까요. 지민이의 출국이 다가오면서 준비할 것들이 많았어요. 비자 서류부터 기숙사 신청, 공증받은 각종 서류들. 남편은 주말마다 프린터 앞에 앉아 자료를 뽑고 정리했고, 저는 영어로 된 체크리스트를 하루 종일 들여다봤어요. 영어 단어 하나하나가 벽처럼 느껴졌지만 딸을 위해선 못할 게 없었죠. 그 무렵 레슨을 하루 3타임씩 더 넣었어요. 낮엔 초등학생, 저녁엔 중학생. 허리가 욱신거리고 목이 쉬었지만 티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에게는 이렇게 말했죠. 레슨이 재미있어. 애들이 너무 예뻐. 남편은 알았을 거예요. 그게 무리라는 걸.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런 말을 입 밖에 잘 안 꺼내는 사람이에요. 그저 조용히 밤마다 자격증 공부를 하는 모습만 보여줬죠. 출국 하루 전날 밤, 지민이 짐 정리를 도와주다 말고 작게 말했어요. 엄마, 나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손을 멈추고 아이 얼굴을 바라봤어요. 당연하지. 너는 엄마 딸이잖아. 넌 늘 잘했어.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얼마나 부담이었을까 싶어요. 엄마 딸이니까 당연히 잘해야 한다는 그 말. 하지만 그땐 정말 믿었어요. 우리 딸은 어디서든 잘할 거라고. 공항, 그리고 바닥 없는 구덩이. 공항, 그날은 흐렸어요. 출국장 앞. 지민이는 자꾸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울기 싫어서였겠죠. 저도 최대한 태연한 척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물 많이 마셔. 너무 안 먹으면 피부 푸석해진다. 별말 아닌 잔소리로 마음을 감추려 했죠.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수 적은 사람이지만 그날은 더 조용했어요. 아마도 가장이라는 책임과 무게가 머릿속에 가득했겠죠.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 선택이 쉽지 않다는 걸. 하지만 멈추진 않았어요. 지민이가 출국장 들어가기 직전 우리를 한참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아빠, 나 꼭 잘할게.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숨이 턱 막혔어요. 잘할게라는 그 짧은 말이 그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죠. 그 안에 기대, 두려움, 책임, 죄송함, 그 모든 게 다 들어있었던 걸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딸이 돌아선 뒤 저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창백해진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죠. 이젠 시작이니까. 지민이가 떠나고 아파트를 처분했어요. 잔금이 남은 분양권도 팔고 나머진 대출로 채웠어요.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젊은 직원이 물었죠. 자녀 유학이세요? 네. 요즘 미국은 좀 비싼데 그래도 뭐 투자죠? 투자. 그 말이 날카롭게 꽂혔어요. 내 아이의 인생을 돈으로 계산하는 기분. 하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우리는 아이를 믿고 투자하는 거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모든 걸 다 건 유학이라는 이름의 여정.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어요. 우린 부모였고 그게 너무 당연해서 멈추는 법을 몰랐어요. 지민이가 떠난 후 몇 주간은 일상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이 방엔 조용히 접어놓은 이불과 아직 다 모은 책들, 머리맡에 남겨둔 작은 인형 하나. 그 자리를 볼 때마다 목이 메었지만 애써 외면했어요. 잘 지내고 있겠지. 밥은 먹고 적응하느라 정신없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
첫 등록금 고지서를 받았죠. 52,000달러. 환율까지 감안하면 1년에 6천만 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생각보다 좀 세네. 남편은 고지서를 뚫어져라 쳐다보다 말했죠. 저는 괜찮다고 예상보다 조금 넘은 거니까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흔들렸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보내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계산했던 것이 거의 매달 400만 원 가까이 빠져나가는 통장을 바라보며 멍해졌죠. 기숙사비, 식비, 보험료, 교재비, 용돈, 비행기가, 비상금까지. 이건 계산서가 아니라 바닥 없는 구덩이 같았어요. 레슨 시간을 늘렸어요. 낮에는 초등학생, 오후엔 중학생, 밤엔 성인. 하루에 5타임을 넘게 돌렸죠. 손가락 관절이 부어올라도 파스를 붙이고 또 건반 앞에 앉았어요. 선생님, 오늘은 좀 피곤해 보여요. 어느 날 한 학생이 말했을 때 괜히 웃음이 나왔어요. 어머, 선생님도 사람인데 피곤할 수 있지. 농담처럼 넘겼지만 속으로 울고 있었죠. 지민이는 처음엔 잘 지내는 듯 했어요. 엄마, 오늘 기숙사 앞에 눈 왔어. 사진 보내줄게. 그런 문자 하나에 마음이 놓이고 교수님이 내 에세이 칭찬하셨어. 라는 말에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목소리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엄마, 나 자꾸 집중이 안 돼.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싶어. 그 말들은 마치 낡은 천처럼 조금씩 찢어진 지민이의 마음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엄마, 나 병원에 입원했었어. 갑작스러운 전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고열의 탈수, 과로. 병명이 특별하진 않았지만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죠. 낯선 나라에서 혼자 병원에 누워있을 상상하니 숨이 막혔어요.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입원 하루에 2,000달러. 검사와 약값, 응급진료까지 포함하니 800만 원이 넘었어요. 여보, 지민이 이번에 며칠 입원했었는데 병원비가.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지민이는 퇴원한 뒤 더 자주 연락을 해왔어요. 새벽 2시에도 메시지가 왔죠. 엄마, 잠이 안 와. 나 너무 불안해. 어느 날엔 영상 통화 중에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 눈물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결정을 밀어붙인 건 사실 저였으니까요. 어떤 위로도 가벼운 변명처럼 느껴졌고, 너 여기서 꼭 잘해야 해라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어요. 생활은 점점 팍팍해졌어요. 남편은 늘 하던 습관처럼 지출 내역을 정리했어요. 식비, 공과금, 지민 송금액, 대출이자. 한 장 가득 채운 숫자들을 보며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그만할까? 그 말이 그렇게 조용히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끝까지 가자. 그게 부모잖아.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 사람은 늘 그랬어요. 내가 단단할 땐 따라줬고 내가 무너질 땐 먼저 받쳐줬죠. 그리고 이번에도 조용히 따라줬어요. 결국 이사 온 소형 아파트도 팔았어요. 대출도 추가로 받았죠. 남은 재산을 모조리 유학비로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모든 걸 걸었어요. 딸이 버티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버티는 이유를 모두 걸었죠. 우린 부모였고 그게 너무 당연해서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은 것. 자랑이었던 유학이 말문을 막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지민이의 졸업식은 저희 부부 둘 다 가지 못했어요. 비행기 값이며 숙박비며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딸은 괜찮아. 친구랑 사진 많이 찍을게라고 했지만 그 말 속에 깃든 아쉬움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손끝에 닿지도 않는 거리, 화면 속에서만 보이는 딸의 졸업. 가온과 학사모는 왠지 모르게 멀고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쏟아부은 유학이 끝났다는 사실보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현실이 더 두려웠어요. 지민이는 귀국 후 처음 몇 달은 매우 조용했어요. 말수가 적고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저녁 식탁에서도 젓가락만 들고 있는 날이 많았어요. 지민아, 괜찮아? 응. 그냥 좀 피곤해. 딸은 말했어요. 엄마, 뭐가 되긴 될 수 있을까? 그 말이 그렇게 가슴을 찢을 줄 몰랐어요. 그 아이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 먼 곳에서 병원 입원도 견디고 과제에 치이면서도 참았다는 걸 말 안 해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오니 아무도 물어봐 주질 않더라고요. 그 아이가 어디서 뭘 했는지, 무슨 생각으로 버텼는지. 경력도 없고 한국 사회는 너무 달라. 딸은 점점 표정이 굳어갔어요. 꼭 가고 싶은 재단이 있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사실이 아이를 무너뜨렸어요. 내가 거기까지 간 게 틀린 선택이었을까? 말할 수 없었어요. 아니,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너를 위해 했던 거야. 이 말조차 죄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부부도 점점 달라졌어요. 남편은 정년을 마치기 전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명예퇴직이라는 말이 붙긴 했지만 실은 버텨낼 자신이 없었던 거죠. 교실에서 말 안 듣는 아이들, 점점 줄어드는 자존감, 그리고 더 이상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당분간은 학원 시간 강사라도 해보지 뭐. 그렇게 시작한 학원 시간 강사 일은 한 학기에 한두 과목 들어오는 정도였고 강의가 없는 날엔 교재 인쇄소에서 자료를 복사해와 밤늦게까지 프린트물 묶는 걸 도와줬어요. 저는 여전히 피아노 레슨을 했지만 체력적으로 버거웠어요. 허리도 아프고 손목은 늘 팥으로 감겨 있었어요. 학생 수는 줄어들고 부모들은 레슨비를 깎아달라는 말도 자주 했어요. 예전엔 선생님 수업이면 당연히 프리미엄이라던 말이 지금은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요로 바뀌었죠. 무엇보다 서러운 건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감이었어요. 동창 모임에 나간 날이었죠. 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야, 선영이 너 딸 유학 보냈다며? 보스턴? 와, 잘 되겠네. 부럽다. 대답이 안 나왔어요. 웃어야 하는데 웃음이 안 나왔어요. 입을 떼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친구는 그냥 던진 말이었겠지만 저에겐 그 말이 칼날 같았어요. 잘 되겠네라는 그 한마디가 잘못됐어라는 현실을 찢어놓는 소리로 들렸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과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엔 카드 명세서가 놓여 있었고 한숨처럼 쌓여가는 숫자들 위로 남편이 말했죠. 다들 은퇴 여행 간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됐지?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우리의 노후는 없었어요. 딸을 위해 준비했던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를 위해 단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연금 모아둔 돈, 주택 없어요.
그냥 다 쏟았어요. 지민이는 지금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도 매일 출근은 해요. 조금 피곤해 보이지만 웃으려 애쓰고 우릴 더 이상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요. 엄마, 나 월급 받았어. 맛있는 거 먹자. 딸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저는 괜히 그래. 회 먹자. 오늘 회 세일하더라. 며칠 전 봤던 광고를 꺼내 얘기해요. 감정을 숨기고 또 웃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버텨요. 누구를 위한 유학이었을까요? 우린 딸을 위해서였는데 딸은 우리에게 묻더군요. 진짜 날 위한 선택이었냐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숨이 잠시 멎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한국에서 대학 다녔으면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지민이는 본인 때문에 집 경제가 어려워진 점,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다는 점 때문에 죄책감과 자책을 하며 힘들어했어요. 지민이의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처음엔 말하지 않았어요. 딸은 괜히 우리를 미안하게 만들까봐 입을 다물었고 우리는 그 아이가 견딜 수 있도록 믿는 척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조금 부은 눈으로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 진짜 모르겠어. 왜 날 거기까지 보냈는지. 그때 내가 원했었던 건지도 잘 모르겠어. 마주 앉아 있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을 열면 너를 위해서였어라는 뻔한 말이 나올까봐, 그 말이 또다시 아이의 가슴을 찌를까봐. 지민이는 이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짧은 계약직이 반복됐고 지금 다니는 회사는 그래도 여긴 오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라며 시작했죠. 하지만 월급은 많지 않고 고용도 늘 불안정해요. 엄마, 여기서 1년 버티면 정규직 될 수 있대. 아이의 말은 늘 조심스럽고 조금 들뜬 말투에도 그늘이 묻어 있어요. 그 아이는 여전히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멈추지 않는 오늘. 그 사이 우리 생활은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고기 반찬은 명절쯤이나 겨우 해먹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100원, 1000원 단위에도 망설여요. 예전엔 무심코 사던 커피 믹스 한 박스도 이제는 한 포씩만 집어오는 나날이에요. 남편은 요즘 주택가 근처에서 고등학생 과외를 하고 있어요. 수학 문제집에 빼곡하게 필기한 흔적을 보며 이 사람도 한때 교사였지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밤늦게까지 문제집을 채점하다 잠든 모습은 더 이상 가장이라기보다는 그저 살아남으려는 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저는 결국 정신과에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탁기를 돌리다 갑자기 숨이 안 쉬어졌거든요. 심장이 뛴 것도 아니고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게 멈춘 느낌이었어요. 의사는 말했어요. 지속적인 불안과 자책이 누적돼서 그렇습니다. 우울증 초기 증상입니다. 그 말이 낯설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얼마나 오래 미워하고 있었는지 그제야 인정하게 됐어요.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았어요. 지민이의 중학교 때 상장들이 아직도 액자에 들어있더군요. 피아노 콩쿠르 최우수상, 정교 음악 경연 대회 1등. 그걸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시작은 여기였구나. 그 애가 피아노를 잘해서, 음감이 좋아서, 선생님이 칭찬해서 그 작은 자랑이 시작이었죠. 아이가 가진 가능성에 우린 욕심을 더했고 그 욕심을 사랑이라고 믿었고 사랑을 투자라고 말하며
우리 삶 전부를 걸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그 어린 마음으로 잘해야 한다는 무게를 견뎌야 했던 거예요. 지민이는 지금도 가끔 무대에 섭니다. 작은 연주회나 동문회 행사 같은 곳에서요. 예전에 연습했던 곡들을 가끔씩 들려주기도 해요. 그러면 남편과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듣습니다. 아름다운 연주가 끝나면 박수를 보내면서도 이 연주가 우리에게 돌아온 건 그저 박수 소리뿐이라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아립니다. 며칠 전 지민이와 저녁을 먹으며 조용히 물었어요. 지민아, 엄마가 너한테 너무 무리했나? 아이도 잠시 숟가락을 멈췄어요. 그러고는 말했어요.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그냥 그땐 다들 몰랐던 거지. 나도 엄마도. 그 말이 오히려 슬펐어요. 딸은 우리를 원망하면서도 스스로도 후회하고 있었어요. 또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해준 거였어요. 이따금 그런 생각을 해.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같은 선택을 했을까? 글쎄요. 아마 또 딸을 위해 유학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땐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 선택이 아이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그건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책임이었고, 무모한 확신이었고, 아무도 멈추지 못한 길이었어요. 다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린 지금 반전세에 살고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더 솔직해지고 작은 선물에도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어요. 얼마 전 딸이 건네준 고생했어요. 고마워요라고 적힌 머그컵을 보며 저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알게 된 게 있어요. 가족은 망했어도 그래도 가족이더라고요.